한 번 잡은 거래는 절대 놓치는 법이 없어 종로의 호랑이라 불리던 조선 최고의 거상 윤석겸. 그런 독한 사내가 어느 초여름 이른 아침 모든 장사길을 제쳐두고 강원도 깊은 산골의 낡은 암자를 찾았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산길을 올라 문이 열렸을 때 사내의 발은 그대로 땅에 붙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건 머리를 깎은 비군이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성공과 재물을 위해 매정하게 쫓아냈던 조강지처 연하였습니다. 사내는 20년 만에 뜻밖의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과연 사내가 마주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재회는 결국 어떤 끝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종로 일대에 윤석겸이라는 거상이 있었습니다. 연포와 유기를 다루는 그의 상단은 종로에서 동대문까지 뻗어 있었고 관가의 고위 나리들도 윤석겸의 이름 석자 앞에서는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였지요. 비 오는 날이면 상단 지붕 아래 빗소리가 북치듯 울렸고 맑은 날이면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윤석겸의 상단 깃발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종로의 호랑이라 불렀습니다.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고 한 번 잡은 거래는 절대 놓치는 법이 없는 사내라는 뜻이었지요. 그런 사내가 어느 초여름 이른 아침 행차를 꾸렸습니다. 가마 하나에 말 두 필, 수행원 서넛을 거느린 소박한 행차였습니다. 한양 거상의 외출치고는 지나치게 조용하고 지나치게 서두르는 행차였지요.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대문을 나선 석겸은 수행원들에게도 행선지를 제대로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원 장사길이라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으나 감히 나리의 행차에 토를 달지는 못하였지요. 가마 안에는 소옥이 타고 있었습니다. 윤석겸의 첩으로 타고난 총명함과 반듯한 얼굴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비단 치마에 금비녀를 단정히 꽂은 소옥이 가마발을 거두며 물었습니다. 날이 강원 장사길이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산길로 드십니까? 석겸은 말 위에서 앞만 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절이 하나 있다. 들렀다 가겠다. 소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석겸의 옆 얼굴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소옥은 진작부터 알아채고 있었지요. 한양을 떠나기 며칠 전부터 석겸은 밤마다 뒤척였고 새벽이면 혼자 사랑채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옥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이파리 사이를 비집고 내려앉는데 멀리서 풍경 소리가 맑게 들려왔습니다. 석겸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말고삐를 조금 늦췄습니다. 강원은 석겸에게 그저 있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밥을 짓던 여인의 뒷모습, 살인문 밖까지 나와 기다리던 작은 얼굴, 그리고 소박장을 내밀던 날 아무 말 없이 문서를 받아들던 그 손. 석겸은 눈을 떴습니다. 풍경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런 땅을 다시 밟은 것은 불과 1년 전의 일이었고 그때부터 석겸의 밤잠이 조금씩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버색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월정함, 비구니, 혜운, 그리고 가마터의 여인. 조각들이 맞춰질 듯 맞춰지지 않으면서 석겸을 밤마다 뒤척이게 했습니다. 가마터 연기가 피어오르는 방향으로 석겸의 시선이 잠깐 머물렀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시선을 소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옥은 가마발을 다시 내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이 오래된 상처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번져 나왔습니다. 석겸은 본디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글은 읽었으나 과거의 뜻을 두지 않았고
일찍부터 장사길에 나선 사내였지요. 연화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집안은 기울었으나 그를 알고 바느질 솜씨가 고왔으며 무엇보다 웃음이 맑았습니다.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린 것은 둘 다 20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연화의 친정은 마지막 논문서까지 파라사위의 미천을 보탰습니다. 그것이 연화 집안이 석겸에게 건넨 전부였고 또한 전부를 건넨 것이었지요. 처음 몇 해는 가난했으나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바느질을 하고 새벽마다 밥을 지어 남편을 장사길에 보냈습니다. 석겸이 먼 고을에서 돌아올 때면 연화는 언제나 살인문 밖까지 나와 기다렸고 석겸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피로가 가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박한 밥상 앞에서 두 사람은 자주 웃었습니다. 반찬이 변변치 않아도 방 안이 좁아 무릎이 맞닿아도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좁음이 따뜻함이었지요. 석겸은 그 시절을 훗날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 가장 온전했던 시절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붙고 관가와 연이 닿자 석겸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가 나리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한양내로라 하는 상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석겸은 자신이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달라진 자신에게 연화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더 이상 은인이 아니라 가난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낡은 그림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루한 생각인지를 석겸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소옥은 권세가의 딸이었으나 집안이 기울어 석겸에게 시집 온 처지였습니다. 타고난 총명함으로 장부를 도맡아 정리하고 관가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능숙하게 처신했습니다. 석겸은 소옥이 곁에 있으면 자신이 더 크고 번듯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옥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능숙하게 처신했고 더 영리하게 웃었지요. 그러나 소옥은 일찍부터 느꼈습니다. 석겸의 눈이 자신을 볼 때와 연화를 떠올릴 때가 다르다는 것을. 멀리 있는 여인을 이기려면 그 여인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불안이 소옥의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고 그 가시는 세월이 흘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소옥이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 같은 분이 언제까지 낡은 처가의 그늘에 묶여 계시겠습니까? 석겸은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흔들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한 생명에게까지 긴 그림자를 들이우게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휴서를 내미는 손이 떨렸습니다. 석겸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한 떨림이었지요. 연화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지나가고 처마 끝 풍경이 낮게 울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손을 들어 배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녕 이러셔야 합니까? 석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인지, 대답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그것도 그때는 알 수 없었지요. 연화는 더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서를 반듯하게 접어 품에 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하신다면 소첩도 물러가겠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담담했던지 석겸은 오히려 그 담담함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매달리면 뿌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하면 외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 어느 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러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연화가 떠난 뒤 석겸은 사흘간 사랑채에 틀어박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아무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옥이 문 밖에서 죽을 들이밀었으나 석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그 사흘 동안 석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사흘째 밤 사랑채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한 번 났고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흘 사이 소옥은 조용히 사람을 불렀습니다. 친정 오라비의 신복 하나였지요. 소옥의 친정은 몰락한 집안이었으나 오라비만은 젊은 날 관가에 발을 담갔다가 비리에 연루된 전력이 있었고 그 약점을 쥔 자들과 거래하며 근근히 버텨온 터였습니다. 소옥은 그 오라비의 신복을 앞에 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가 어디로 가는지 뒤를 밟아라. 그리고 전하여라. 혹여 아이가 있거든 윤씨 문중에 피라 말하지 말라고. 그 아이로 무엇을 바라지도 말고 훗날 권리를 말하지도 말라고. 소옥은 말을 마치고 손에 들고 있던 놀이개 하나를 신복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연화에게 전달하여 무언의 경고로 삼으라는 뜻이었지요. 석겸은 그 일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채에 틀어박혀 있던 그 사흘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20해가 흘렀습니다. 석겸의 상단은 한양을 넘어 평안도와 경상도까지 뻗었고 이름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높아진 이름 아래에서 석겸은 자주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 허전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석겸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편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해 가을, 오랜 벗 하나가 술자리에서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가 예전에 소박 놓은 부인 말일세. 월정함에서 비구니가 되었다더군. 법명이 혜운이라 하네. 그런데 말일세, 월정함 아래 가마터에 묘한 여인이 하나 산다더군. 그 절의 비구니와 인연이 깊다 하던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네. 벗은 그 말을 별 뜻 없이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석겸에게 그 말은 가슴에 박힌 가시가 되었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게 했지요. 월정함, 혜운, 가마터의 여인,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맞춰질 듯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석겸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강원 장사길이 바빠진 것도 마침 그 무렵이었고 거기에 핑계를 대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요. 그러나 결국 길을 잡았습니다. 스스로에게는 장사길이라 했으나 말머리가 향하는 곳이 어딘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옥은 석겸이 길을 나서는 것을 보며 겉으로는 태연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두려웠지요. 석겸이 그 여인을 잊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소박장을 내밀던 날에도 사흘간 사랑채에 틀어박혀 있던 그날에도 석겸의 마음 깊은 곳에 연화가 남아있다는 것을 소옥은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옥은 친정 오라비를 은밀히 불러 그 여인의 내력을 미리 캐오게 했습니다. 가마터의 여인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누구의 씨인지. 오라비는 며칠 뒤 돌아와 소옥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소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감이 맞았습니다. 아니길 바랐으나 맞았지요. 산길은 길었습니다. 가마가 덜컹거릴 때마다 소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짙어지는 나무 그늘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소옥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잃을 수 없었습니다. 20해를 버텨온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소옥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번 했었지요. 월정함은 작고 낡았습니다. 그러나 마당은 깨끗했고 풍경 소리는 맑았지요. 돌계단 양옆으로 이끼가 고르게 앉아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결에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석겸은 계단을 오르며 숨을 골랐습니다. 가파른 산길 탐만은 아니었습니다. 요사채 문이 열리고 회색 장삼을 입은 비구니가 나왔습니다. 삭발한 머리, 기품 있는 얼굴, 깊은 물처럼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석겸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서연화였습니다. 20해의 세월이 그 얼굴에 내려앉아 있었으나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깊어져 있었지요. 석겸은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혜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만남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차나 한 잔 드시지요. 그 한마디에 석겸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20해 전 연화가 새벽마다 건네던 물 한 그릇이 생각났습니다. 그 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소박장을 받아들던 그 손이 생각났습니다. 석겸은 겨우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소옥은 비단 치마에 금비녀를 꽂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색 장삼의 해운 앞에서 이상하게 요란하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소옥 스스로도 그것을 느꼈는지 평소와 달리 말 수가 없었지요. 소옥이 일부러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머리를 깎으셨습니까? 갈 곳이 없어 절에 든 것은 아니겠지요? 혜우는 잔잔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온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것이 있어 왔습니다. 소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이 날카롭게 파고들었기 때문이지요. 차를 따르는 혜운의 손을 바라보며 석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잘 지냈소? 혜운은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오래 걸렸으나 잘 지냈습니다. 그 대답이 석겸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오래 걸렸다는 그 말이. 석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찻잔만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의 풍경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소옥은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가마터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산길에서 석겸의 발걸음이 절로 느려졌습니다. 월정함을 나선 뒤로 말고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혜운의 찻잔을 따르던 손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젊은 날 새벽마다 자신에게 물을 떠 주던 연화의 손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닮은 것이 아니라 같은 손이었습니다. 20해의 세월이 그 손 위에 내려앉아 있었을 뿐이지요. 석겸은 말을 세우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산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풍경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아 석겸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이 절로 가마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꺾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먼저 움직였지요. 가마터는 산 아래 양지 바른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흙냄새와 불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장작이 타는 소리와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가 조용한 산기슭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는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지요. 석겸이 가마터 앞에 멈춰 섰을 때 젊은 여인 하나가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흙 묻은 손, 이마에 맺힌 땀, 그러나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조용한 가마터를 채우고 있었지요. 석겸이 말을 걸었습니다. 솜씨가 좋구려. 여인은 고개를 들지 않고 답했습니다. 구경꾼은 사양합니다.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으나 석겸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묘하게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어버린 풍경 하나가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강물이 그렇고 불꽃이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냥 서 계시면 저도 불편하고 나리도 불편하십니다. 석겸은 그제야 픽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석겸은 진심으로 웃는 법을 잊고 있었는데 그 짧은 웃음이 그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다연이라 하오? 여인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겁이 없었고 그렇다고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 단단히 서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석겸은 그런 눈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관가 사람들의 눈은 항상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고 상단 사람들의 눈은 항상 석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눈은 달랐습니다. 누구시길래 제 이름을 아십니까? 석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마터 한켠에 쌓인 그릇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깨진 자리를 금으로 메운 그릇들이었습니다. 깨진 자리가 오히려 무늬가 되어 있었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버렸을 것들이었습니다. 깨진 것은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이 여인은 깨진 자리에 금을 흘려 넣어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석겸은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팔기는 합니까? 다연은 잠시 석겸을 바라보다 답했습니다. 살 마음이 있으신 분께는 팝니다. 그 말도 퉁명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석겸은 그것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단을 오래 꾸려온 사람은 말의 결을 읽을 줄 알았지요. 소옥은 가마 안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석겸이 가마터 앞에 서는 순간부터 소옥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석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장사 속으로 물건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그 눈빛을 소옥은 20해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 연화 이야기를 꺼낼 때 딱 그 눈빛이었지요. 소옥은 가마 발을 내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소옥은 입을 닫았습니다. 석겸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각자의 불이 이미 붙고 있었습니다. 석겸의 불은 오래전 꺼진 줄 알았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불이었고, 소옥의 불은 오래 참아온 두려움이 마침내 형태를 갖춰가는 불이었습니다. 두 불은 달랐으나 둘 다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석겸은 며칠 뒤 혼자 다시 강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수행원도 두지 않았고 소옥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말 한 필에 몸만 실었지요. 짐도 없었습니다. 장삿길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을에 챙겨야 할 것들을 하나도 챙기지 않고 그냥 문을 나섰습니다. 스스로에게는 장삿길 확인이라 했으나 말머리가 월정함이 아니라 가마터로 먼저 향한다는 것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산길이 익어가는 계절이었습니다. 이파리들이 초록에서 조금씩 빛깔을 바꾸고 있었지요. 다연은 이번에도 물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겸을 보더니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또 오셨습니까? 쫓아내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반기는 말도 아니었지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석겸은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가마터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연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 물레를 다시 돌렸습니다. 흙이 물레 위에서 천천히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덩어리였는데 손이 닿을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석겸은 한동안 말없이 다연의 작업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연이 깨진 그릇의 틈새를 붓으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붓끝에서 금빛즙이 실처럼 흘러내려 깨진 자리를 채웠지요. 다연의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깨진 자리의 형태를 먼저 살피고 그 형태에 맞게 붓을 움직였습니다. 석겸은 그 손을 보며 오래전 연화가 바느질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던 그 모습이었지요. 석겸이 물었습니다. 어찌 버리지 않고 메우는 것이오? 다연은
붓을 멈추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깨진 자리가 있어야 금이 들어갈 자리도 생기는 법입니다. 석겸은 그 말에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깨진 자리, 금이 들어갈 자리.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가서 박혔습니다. 자신의 안에도 깨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그 자리를 외면해 왔는데 이 여인은 깨진 자리에 금을 입히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가볍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다연이 먼저 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석겸이 가져온 엽전 꾸러미를 내밀며 지난번 그릇 값이라 했고 다연이 차 한 잔 값도 받겠다며 화로에 물을 올린 것이었지요. 차를 마시는 동안 두 사람은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석겸은 자신이 한양거상이라는 것도 말하지 않았고 다연이 누구의 딸인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장사치와 가마터, 도공으로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묘하게 편했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잘나고 못남도 내려놓고 그저 사람과 사람으로 앉아 있는 것이 석겸은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다연은 그것이 편했습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는 이 낯선 사내가 어쩐지 불편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편하다는 것이 다연을 오히려 긴장하게 했습니다. 경계해야 할 사람이 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다연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살 배기 사내아이가 달려나와 다연의 무릎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밥은요? 다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인사 여쭤라. 아이가 석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동그란 눈이 맑았습니다. 눈빛이 어디서 본 듯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석겸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는데 아이의 머리에 닿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가마터에 온 뒤로 처음이 아니라 아마도 오래전부터 처음인 웃음이었지요. 다연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낯설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연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낯설지 않은 것은 경계할 수 없었고 경계하지 못하면 마음을 지킬 수 없었으니까요. 다연은 준서의 손을 잡으며 눈을 내렸습니다. 이 낯선 사내가 왜 낯설지 않은지 그 이유를 다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석겸은 가마터를 떠나기 전 월정함에 들렀습니다. 혜우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 소리만이 조용한 마당을 채우고 있었지요.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가 깨끗하게 고르게 되었습니다. 혜우는 한 번 쓸고 나서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깨끗해진 것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혜운이 오래 닦아온 마음의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석겸이 다가서자 혜운이 먼저 말했습니다. 가마터에 다녀오셨군요.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석겸은 대답 대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 가마터의 여인이 혹시? 혜운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묻지 마시어요. 아직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석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혜운의 목소리가 흔들렸기 때문이었지요. 그 흔들림이 석겸에게는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석겸은 변했습니다. 낮에는 장부를 들여다보면서도 눈은 허공을 헤맸고 밤이 깊어지면 사랑채에 혼자 앉아 촛불만 바라보았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보고를 올려도 건성으로 듣는 날이 생겼습니다. 거래처 사람이 중요한 제안을 가져왔는데 석겸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상단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옥은 그 모습을 보며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었다가 돌아오는 대답이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두려운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나을 때도 있었습니다. 소옥은 그 방식을
오래 택해왔습니다. 어느 밤 석겸은 오래된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연화가 혼례 첫 해에 지어준 손수건과 베개싯이 있었습니다. 빛이 바랬으나 정성스러운 바느질 자국은 그대로였습니다. 연화의 손이 하나하나 꿰어간 자국이었습니다. 석겸은 그것을 두 손으로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베개시 귀퉁이에 작은 매화 하나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혼례 전 연화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석겸은 그것을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가난하던 시절 살인문 밖까지 나와 기다리던 연화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소박장을 받아 들고 배 위에 손을 얹던 그 모습도 떠올랐지요. 석겸은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스무 해치의 것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옥은 그 모습을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친정 오라비를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소옥의 얼굴은 단단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석겸이 우는 동안 소옥은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것은 나중에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해야 했지요. 그 여인의 내력을 더 파보게. 석겸의 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관가와 연줄이 닿는 외지부를 미리 포섭해 두어야 한다. 오라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가에 약점 잡힌 자들이 몇 있다. 그 자들을 쓰면 되겠지. 소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잃을 수 없었습니다. 20해를 버텨온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소옥은 이미 한 번 손을 썼고 또 한 번 쓸 수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소옥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길게 일렁였습니다. 그 그림자가 소옥 자신보다 크고 어두웠습니다. 서다연은 20살의 도공이었습니다. 월정암 아래 작은 가마터를 혼자 일구며 7살 난 아들 준서를 키우고 있었지요. 깨진 도자기 틈새를 금집으로 메워 오히려 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내는 솜씨가 있었습니다. 고을 안에서 다연의 금손 솜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멀리 한양에서도 그 그릇을 구하러 오는 이들이 있었지요. 그릇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다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깨진 자리의 형태를 오래 들여다보고 어느 방향으로 금을 흘릴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야 붓을 들었습니다. 그 방식이 더디어 보였지만 완성된 그릇은 언제나 달랐습니다. 깨진 자리가 숨겨진 것이 아니라 드러난, 그래서 더 솔직하고 더 아름다운 그릇이었지요. 다연은 그 솜씨로 준서를 먹이고 입혔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이웃 안악들이 가끔 혼자 사는 것이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다연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불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쉽게 나왔지만 쉽게 살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빈 날에도 가마에 불을 지펴야 했고 몸이 아픈 날에도 물레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연은 그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마터가 자신의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다연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준서는 타고나길 허약하여 환절기마다 잔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기침이 시작되었고 겨울이 깊어지면 열이 오르는 일도 잦았지요. 다연은 의원이 올 때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무리하지 않게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마터 일이 바쁜 날에는 준서를 혼자 두어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다연은 불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 안채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숨소리가 고른지. 그것이 다연의 하루였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준서가 기침을 하다 코피를 흘렸습니다. 다연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찬 수건을 코에 댔습니다. 준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무릎에 기댄 채 눈을 감았지요. 아이가 울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연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울 줄 아는 아이가 울지 않는 것은 이미 참는 법을 배운 것이었으니까요. 다연은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입술을 꾹 가물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했으나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의원은 다음 겨울이 고비라 했습니다. 다연은 그 말을 가슴 깊이 눌러 담아 두었습니다. 꺼낼 수 없는 말은 눌러두는 것이 다연의 방식이었지요. 다연은 아버지의 이름도 얼굴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혜우는 아버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연도 묻지 않았지요. 묻지 않는 것이 어머니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연에게 아버지란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없는 것은 그리워할 수도 없었지요. 그러나 가끔은 없다는 것조차 이상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고을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장에 나서는 것을 볼 때 준서가 할아버지가 있으면 뭘 해주나요? 하고 물을 때 그럴 때 다연은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의 아비는 한때 가마터를 도와주던 도공이었습니다. 솜씨가 좋고 말이 없는 사내였지요. 두 사람은 반년을 함께 일했고 그 사이 정이 들었습니다. 정이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뱃속에 들어선 것을 알자 사내는 어느 날 새벽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다연은 그 사내를 찾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지요. 그 힘을 뱃속의 아이를 위해 쓰는 것이 나았습니다. 다연은 그렇게 혼자가 되었고 그렇게 준서를 낳았습니다. 혜우는 다연이 아이를 낳던 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녘에 아이 울음소리가 터지자 혜우는 눈을 감고 오래 있었습니다. 그 눈 아래로 눈물이 흘렀는지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혜운 스스로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준서라 지었습니다. 봄을 기다린다는 뜻이었지요. 다연은 그 이름을 듣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혼자 버텨온 지난 10달이 아이의 첫 울음 한 번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연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새벽을 보냈습니다. 말이 없어도 충분한 밤이었지요. 소옥이 홀로 가마터를 찾은 것은 석겸이 두 번째 강원행을 다녀온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행원 하나만 데리고 가마 없이 걸어 내려온 것이었지요. 가마를 두고 온 것은 일부러였습니다. 가마 안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두 발로 서서 마주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다연이라는 여인과는 서서 눈을 맞춰야 한다고 소옥은 생각했습니다. 내려다보는 것은 이 여인에게 통하지 않을 것 같았지요.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소옥은 속으로 할 말을 추였습니다. 위협은 마지막에 꺼내야 했습니다. 먼저 돈을 얘기하고 돈이 안 되면 그 다음을 꺼내는 것이 순서였지요. 소옥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여인 앞에서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소옥은 산길을 걸으며 숨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그러나 가마터가 보이는 순간 소옥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을 지피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일하는 중인 여인에게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연은 낯선 여인을 보고 물레를 멈췄습니다. 비단 치마에 금비녀를 꽂은 여인이 가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림새가 어색한 것이 아니라 눈빛이 어색했지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눈빛. 다연은 그런 눈빛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눈빛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소옥이 말했습니다. 서다연이라 하지요? 나는 윤석겸의 저 소옥이라 하오. 다연의 눈이 굳었습니다. 소옥은 조용하고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딸인지 알고 있소. 지금 이 고을을 떠나면 돈은 넉넉히 드리겠소. 다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천천히 닦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옥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두 여인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단 치마와 흙 묻은 앞치마가 마주 선 것이었지요. 그러나 눈빛의 무게는 같았습니다. 다연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마님께서 이토록 겁을 내시는 것을 보니 제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모양입니다. 소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 나는 내 어미를 소박 놓은 사내의 집안에 손을 벌릴 생각이 없소. 그러니 돈도 협박도 거두시고 돌아가시오. 소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가마터를 벗어나는 발걸음이 흔들렸지요. 저 여인은 돈으로도 협박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소옥을 더 두렵게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막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소옥은 산길을 오르며 속으로 다른 방법을 헤아렸습니다. 돈이 안 된다면 힘을 써야 했습니다. 힘이 안 된다면 관가를 움직여야 했지요. 오라비가 약점을 쥔 외지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쓸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소옥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두려움은 산길 아래 가마터에 두고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두려워할 시간이 없었지요. 다연은 소옥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다 물레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을 흙에 담갔습니다. 물레를 돌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동작이었지요. 그러나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석겸의 처.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다른 이름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가마터에 와서 깨진 그릇을 오래 바라보던 그 사내.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 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미가 소박을 맞은 집안이었고 그 집안의 일에 끼어들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연은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새벽부터 가마에 불을 지폈고 밤늦게까지 그릇을 손질했습니다. 그러나 불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이 깨진 그릇을 오래 바라보던 그 눈빛이 불꽃 사이로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연은 그때마다 부지깽이로 불을 뒤집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그 생각을 삼켜주기를 바라며. 그러나 불은 생각을 삼키는 대신 오히려 더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소옥은 한양으로 돌아오자마자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석겸과 소옥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로 22살의 나이에 이미 상단 일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매와 어머니의 총명함을 동시에 물려받은 청년이었지요. 상단 사람들은 도윤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윤 스스로는 자신이 어머니를 더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결단하기보다 어머니처럼 계산하는 쪽이 익숙했으니까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그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옥은 아들 앞에 단정히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처리하여라. 돈을 원하면 넉넉히 주고 그래도 안 되면 겁을 주어라. 저 여인이 이 고을을 떠나야 한다. 도윤은 잠시 어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미의 눈빛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어미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윤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어미가 두려워하는 것은 도윤도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이 기대어온 것들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 도윤은 그 두려움을 어미에게서 배웠습니다. 도윤이 가마터에 도착했을 때 다연은 청자 항아리를 굽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기를 감추지 않은 도윤이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말하시오. 넉넉히 주겠소. 다연은 물레를 멈추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흙 묻은 손을 닦지도 않은 채 천천히 일어서더니 곁에 있던 청자 항아리를 들어
도윤의 발밑에 내던졌습니다. 항아리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도윤은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파편 한 조각이 도윤의 발 앞에서 멈췄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깨진 청자의 색이 아름다웠습니다. 다연이 말했습니다. 내 어미가 소박 맞고 나를 낳을 때 그 집안은 어디 있었습니까? 나는 아비 없이 살았지만 구걸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돈도 협박도 필요 없으니 돌아가시오.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가 눌리는 기분이었지요. 깨진 항아리 파편 위에서 다연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산길에서 도윤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저런 눈빛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젊은 날 가난하던 시절 이야기를 꺼낼 때,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을 때, 딱 저런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생각을 억지로 지웠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산길은 내려가는 것인데 발이 올라가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사랑채 한켠에 앉아 잔을 기울이는데 밖에서 어미의 방에 불이 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옥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사내 하나가 조용히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친정 오라비의 신복이었습니다. 도윤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집안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어미의 두려움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 것인가? 어미의 방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은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밤 도윤은 술잔을 채우고 또 채웠지만 취하지 않았습니다. 취하지 않으면서도 취한 것처럼 있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편한 자리였으니까요. 석겸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연의 생년, 혜운이 소박 맞은 시기, 월정암 아래 가마터.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맞춰졌습니다. 석겸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아니길 바랐기 때문이었지요. 아니라면 지금껏 자신이 벌인 것이 아내 하나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맞다면 태어나기도 전에 딸까지 버린 것이 됩니다. 한 사람을 버린 죄와 두 사람을 버린 죄는 달랐습니다. 그 무게가 달랐지요. 석겸은 그 생각이 맞춰질 때마다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은 눈 뒤에서도 조각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마터에서 차를 마시던 다연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본 눈빛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석겸은 월정암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사너리에 걸려 있는데 발걸음이 무겁고도 빨랐습니다. 혜운과 마주 앉아 한동안 차만 마셨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흩어지도록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마당에서 풍경이 울었습니다. 산사의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마음속의 소란이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석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혜운, 이제는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소. 혜운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소박장을 받은 날 이미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석겸은 굳은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찌하여 말하지 않았소? 혜운은 눈을 들어 석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려 했습니다. 허나 떠나고 사흘도 채 되지 않아 날이 집에서 사람이 왔지요. 석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혜운이 말을 이었습니다. 혹여 아이가 있거든 윤씨 문중에 피라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 아이로 무엇을 바라지도 말고
훗날 권리를 말하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건네는 놀이개 하나를 두고 갔지요. 소옥마님이 혼례 때 차고 오셨던 것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석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흘. 자신이 사랑채에 틀어박혀 있던 그 사흘이었습니다. 소옥이 그 사흘 안에 이미 손을 쓴 것이었지요. 석겸이 깨진 벼루 앞에서 울고 있는 동안 석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풍경이 울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혜운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알려서 지킬 아이가 아니라 숨겨야 살릴 아이란 것을요. 그래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도 세상에도. 석겸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저 가마터에 있는 것이요? 혜운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석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0해. 그 긴 세월 동안 딸이 저 산 아래에서 아비 없이 살았다는 것이, 그 아이가 가마터에서 혼자 불을 지피며 살았다는 것이 석겸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가마터를 일구고 혼자 준서를 키운 그 세월이 전부 자신이 내린 소박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석겸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20해 동안 그 손으로 수없이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손으로 버렸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요사체 문이 열리고 다연이 들어섰습니다. 혜운이 미리 부른 것이었지요. 다연은 문 안으로 들어서다 석겸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석겸도 굳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마주 보았습니다. 가마터에서 차를 마셨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낯선 사람과 낯선 사람이 마주 앉은 것이었고, 지금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이 마주 선 것이었지요. 다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라는 사람입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혜운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연은 석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몰랐다고 하시겠지요. 허나 알려고 하신 적은 있습니까? 소박 놓은 여인이 어디서 살았는지, 굶지는 않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석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석겸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변명할 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명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다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아십니까? 몸종 하나 없이 산중에서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가마터를 일구기까지 단 한 번도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슬픈 일이라는 것을 저는 자라면서 알았습니다. 혜운은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연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틀리지 않은 말을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연도 이내 굳었습니다. 가마터에서 차를 마시던 그 산에,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 깨진 그릇을 오래 바라보던 그 눈빛, 그것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다연은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설마 가마터에 오셨던 분이? 석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연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정이 들었던 그 낯선 사내가 자신을 버린 아버지였다는 것이 차갑게 거부하려 했는데 이미 마음 한켠이 열려버렸다는 것이 다연을 더 깊이 흔들었습니다. 원망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원망할 수 없으면 어디에 이 감정을 두어야 할지 몰랐지요. 다연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다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없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은
사실은 잊고 싶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연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돌아섰습니다. 요사체 문이 닫혔습니다. 석겸은 그 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혜운이 조용히 차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석겸은 그 김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늦은 눈물이었습니다. 20해나 늦은 눈물이었지요. 그러나 늦었다고 해서 흐르지 말아야 할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소옥이 포섭한 외지부가 마침내 움직인 것은 설이 내리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첫서리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풀잎마다 하얀 서리가 맺혀 있었고 산기슭 공기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가마터 주변 길목에 포졸 6이 에워쌌습니다. 다연은 아침 일찍 불을 지피다가 그 소리의 밖으로 나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들이 가마터 앞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서리가 내린 아침에 관복 차림의 사내들이 가마터를 에워싸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다연의 눈이 굳었습니다. 안에서 잠자던 준서가 기침 소리를 내며 뒤척이는 것이 들렸습니다. 다연은 조용히 문을 닫고 포졸들 앞에 섰습니다. 준서가 이 광경을 보지 않아야 했습니다. 무슨 죄목으로 여기 오신 것이오? 포졸 하나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다연은 그것을 읽어내리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이름 위에 찍힌 관인이 선명했습니다. 윤석겸의 혼외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재산 분쟁을 일으켰다는 죄목이었습니다. 다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재산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윤 씨 집안에 아무것도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서에는 분명히 다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연은 문서를 접어 포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무고요. 나는 재산을 요구한 적이 없소. 포졸이 말했습니다. 관가의 명인이 따라오시오. 그 순간 안에서 준서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7살 아이가 잠이 덜 깬 눈으로 포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연은 즉각 몸을 돌려 준서를 등 뒤로 밀어냈습니다. 아이는 건드리지 마시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연은 꼿꼿이 선 채로 포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손은 준서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러나 아이에게 두려움이 전해지지 않도록. 도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미의 명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지요. 가마터 모퉁이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연이 준서를 등 뒤로 밀어내는 그 순간 도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것은 막아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서면 어미를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서지 않으면 저 여인과 아이를 배신하는 것이었지요. 도윤은 두 배신 사이에서 발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끝내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연이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깨진 항아리 파편을 내던지던 그 눈빛이 포졸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이 도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도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소식이 석겸에게 당도한 것은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석겸은 즉각 한양으로 달려가 관가에 직접 들이쳤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관가 인맥을 한꺼번에 풀었습니다. 석겸이 관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 외지부들은 줄줄이 입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 딸을 무고로 잡아들인 자가 누구냐? 그 말이 관가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내 딸. 석겸이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낸 것이었습니다. 다연은 하루 만에 풀려났으나 가마터로 돌아오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석겸이 달려왔다는 것을 혜운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다연은 그날 밤 혼자 가마터에 앉아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석겸은 소옥과 도윤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바깥에는 찬바람이 불었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촛불 하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그 촛불 하나를 가운데 두고 앉은 것이었지요. 석겸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관가에 손을 쓴 것이 누구냐? 소옥은 시치미를 뗐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도윤은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마터 모퉁이에서 발을 굳히던 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일입니다. 소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어미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허나 그 여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젊으실 때 눈빛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에게 에워싸인 채 아이를 등 뒤로 밀어내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막아야 할 일이 아니라 제가 만든 일이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지요. 소옥이 도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어미를 배신하는 것이냐?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가 지키려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재산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소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말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재산을 지키려 한 것인지, 아버지를 지키려 한 것인지. 소옥은 그 대답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기에 말할 수 없었지요. 석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20해 전 연화가 떠난 직후 사람을 보낸 것이 누구냐?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소옥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석겸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도윤은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다연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미가 손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그 일의 일부였습니다. 어미의 두려움을 물려받아 어미의 방식을 배워 가마터까지 내려가 항아리가 깨지는 것을 보면서도 돌아선 것이 자신이었습니다. 석겸은 소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처음으로 안쓰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소옥아, 너는 내내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살았구나. 나도 그랬다. 그래서 이 꼴이 됐다. 소옥은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평생 지켜온 단단함이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소옥은 무릎 위에 손을 펼쳤습니다. 쥐고 있던 것을 놓는 것처럼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창호지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20해의 두려움이 비로소 이름을 얻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을 얻은 것들은 이제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소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서 석겸과 마주 앉아 무너진 것은 한순간이었지만 혼자 방으로 돌아온 소옥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소옥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무너지는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뒤에도 일어서야 하는 것이 소옥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강인함인지 아집인지 소옥은 그때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소옥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등잔불 앞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석겸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은 이미 글렀습니다. 다연을 이 고을에서 내쫓는 것도 글렀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석겸이 살아온 동안 쌓아온 것들,
그 절반만이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소옥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돈이라도 남아야 했습니다. 소옥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비루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었지요. 이튿날 새벽 소옥은 친정 오라비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외지부들도 불렀습니다. 다연의 존재를 원천 봉쇄할 문서를 꾸미는 것이 첫 번째였고, 석겸 모르게 오라비 명의로 빼돌린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방 안에 문서 더미가 쌓였습니다. 소옥은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이토록 부지런하게 만든다는 것을 소옥은 스스로도 몰랐을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을 붙잡기 위해 더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었지요. 도윤은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어미의 방 앞을 지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들을 들었고 문을 열었습니다. 소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지부들이 굳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문서 더미 위를 훑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오라비 명의로 정리된 재산 장부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소옥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려놓아라. 도윤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펼쳐 훑어 내리다 손끝이 굳었습니다.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도윤은 장부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소옥이 눈짓으로 재촉했습니다. 외지부 하나가 도장을 들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를 거두시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외지부들이 소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옥이 다시 눈짓을 했습니다. 도윤은 그 눈짓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일에서 빠지겠습니다. 소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외지부들은 눈치를 살피다 하나둘 물러섰습니다. 방 안에 소옥과 도윤만 남았습니다. 소옥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미한테 이러는 것이냐. 도윤은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어미가 작아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작아 보였지요. 두려움이 사람을 작게 만든다는 것을 도윤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허나 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소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방을 나섰습니다. 석겸이 돌아왔을 때 도윤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두 손으로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석겸은 장부를 받아든 채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서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말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석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을 내게 가져온 것이 쉽지 않았겠구나.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등이 굽지 않았습니다. 석겸은 장부를 품에 넣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나란히 늘어졌습니다. 겨울이 깊어질 무렵 준서가 쓰러졌습니다. 보름 전부터 잔기침이 심해졌고 열흘 전부터는 밥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다연은 처음에는 환절기 탓으로 여겼습니다. 준서는 타고나길 허약하여 환절기마다 잔기침을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밥을 먹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다연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인정하면 더 무서워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사흘 전부터 코피가 멎지 않고 팔다리에 푸른 멍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연은 그때서야 손이 떨렸습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준서의 얼굴빛을 보고 맥을 짚고
멍든 자리를 살피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고갯짓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연은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의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설악 북쪽 벼랑에 난 백년 산삼이 있으면 혹 살릴 수 있소. 허나 지금은 눈이 내려 길이 끊겼고 그곳은 장정도 살아 돌아오기 어려운 곳이오. 다연은 의원이 나간 뒤 한동안 준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는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어린 얼굴이 창백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평소에도 작은 아이였는데 아파서 누우니 더 작아 보였습니다. 다연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다연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울면 준서가 놀랄 터였습니다. 다연은 입술을 깨물고 눈을 떴습니다. 준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다연을 무너뜨렸습니다. 소식이 석겸에게 닿은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혜운이 산을 내려와 전한 것이었지요. 혜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석겸의 앞에 앉아 조용히 전했습니다. 석겸은 즉각 가마터로 달려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다 준서의 얼굴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촛불 하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은 채 얕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석겸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연이 물었습니다. 어찌 오셨습니까? 석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서 곁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와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올 자격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다연은 방문 밖에서 그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석겸이 촛불 앞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준서의 숨소리가 가늘어지자 석겸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다연이 막아섰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석겸은 한참 만에 겨우 대답했습니다. 20해 전 나는 너희를 버리고 살았다. 이제 한 번쯤은 너희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석겸이 몸을 돌리는데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섰습니다. 산길을 달려온 것인지 옷자락에 눈이 묻어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석겸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나서는데 다연이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석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걸음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멈춤이 대답이었습니다. 눈 덮인 산은 조용하고 험했습니다. 석겸과 도윤, 머슴 둘이 새벽부터 산을 올랐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이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이따금 와르르 쏟아졌고 바람이 벼랑 쪽에서 날카롭게 불어왔습니다. 머슴들은 중턱에서 더 이상 오르지 못했습니다. 발이 얼어 감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석겸은 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오르겠습니다. 석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도윤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발을 굴렀습니다. 눈 속에 서 있는 발이 차가웠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뒷모습이 처음으로 크게 보였습니다.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묵직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섭지 않다는 것을. 벼랑 가까이 오른 석겸은
산삼을 찾아 눈을 헤쳤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벼랑 틈 사이 눈에 반쯤 덮인 채 붉은 열매를 달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산삼이었습니다. 석겸은 허리끈을 옆 나무에 단단히 묶고 몸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벼랑 아래로 바람 소리가 윙윙 울었습니다. 손끝으로 흙을 파내며 산삼을 감쌌습니다. 간신히 뿌리째 뽑아내는 순간 낡은 끈이 팽팽하게 당기다 툭 끊어졌습니다. 석겸은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눈 속으로 깊이 박히며 몸이 멈췄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품속에 쥔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산삼이 손 안에 있었습니다. 석겸은 가물거리는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하늘이었습니다. 석겸은 겨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아이에게 먼저. 도윤이 벼랑 아래로 내려온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머슴들을 불러 끈을 이어 내려온 것이었지요. 석겸을 발견했을 때 이미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 안에 산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빼내려다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산은 조용했습니다. 머슴들이 석겸을 등에 업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삼을 달인 탕약이 준서의 입에 들어갔습니다. 혜운이 직접 불을 지피고 다렸습니다. 탕약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준서는 처음에는 삼키지 못했습니다. 다연히 아이의 등을 받치고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밤새 땀을 흘리던 아이는 새벽이 되자 열이 조금씩 내렸습니다. 의원이 맥을 짚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다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혜운이 다연의 등을 조용히 쓸었습니다. 그러나 석겸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옆방에 누운 채 얕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몸이 많이 상했소. 두어 날은 지켜봐야 알겠소. 다연은 준서를 혜운에게 맡기고 석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 하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석겸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연은 수건을 적셔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다연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마터에서 차를 마시던 그 사내를 떠올렸습니다.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을 떠올렸습니다. 벼랑 아래 눈 속에서도 산삼을 놓지 않았던 그 손을 떠올렸습니다. 다연은 석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다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눈을 뜨셔야 합니다. 아직 제게 갚아야 할 세월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준서가 할아버지라 부를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석겸의 손끝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다시 한 번 떨렸습니다. 다연은 그 손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도윤은 문 밖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동생이 생전 처음 아버지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것이 재산이 아니라 이 자리였다는 것을. 이 조용한 방 안에, 이 촛불 아래에 이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자리였다는 것을.
도유는 문해등을 기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석겸은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보름이 지나서야 눈을 떴고 한 달이 지나서야 방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마당에 나온 날 겨울 햇살이 눈 위에 반짝였습니다. 석겸은 그 빛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밝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석겸은 한양 상단을 도윤에게 넘겼습니다. 도윤은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석겸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할 일이 있다. 도윤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상단 문서에 도장을 찍고 한양으로 돌아가면서 가마터에 들렀습니다. 다연이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누이. 다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호칭이었습니다. 다연도 웃었습니다. 어색하고 짧은 웃음이었으나 두 사람 모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옥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뒤 석겸의 집을 떠났습니다. 친정 오라비마저 관가의 추궁을 피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소옥은 한양 외곽의 작은 집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재산은 지켰습니다. 허나 곁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넓은 마당에 바람이 불어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고 아침 밥상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옥은 그것이 자신이 받은 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0해 동안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결국 두려워하던 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소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석겸은 월정암 아래 작은 한옥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산길을 올라 혜운과 차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혜운은 여전히 회색 장삼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고 풍경 소리를 듣고 마당의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속세의 연화는 20해 전에 이미 떠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혜운이었습니다. 석겸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어도 이렇게 같은 하늘 아래 차를 마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을. 오후에는 다연의 가마터에서 딸이 그릇 굽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연은 처음에는 석겸이 오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나 석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마터 한켠에 앉아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연이 그릇을 굽고 석겸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준서가 그 사이를 뛰어다니는 오후가 하나둘 쌓였습니다. 어느 날 다연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깨진 자리에 금을 입혔더니 오히려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석겸은 그 그릇을 받아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깨진 자리마다 금빛이 흘렀습니다. 석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녁이면 준서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준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날마다 절에 가십니까? 석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으러 간단다. 준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석겸은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찾았다. 산사의 저녁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깨진 그릇도 금을 입히면 다시 아름다워지듯 20해 만에 깨진 자리에서 비로소 가족이 피어났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